이보현은 살고 싶다. 제가 10살 때요. 그러니까 보은이 알죠? 아마 언니들은 저번에 만난 적이 있을 텐데 소아야, 나는 9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한 명 있거든. 아무쪼록 보은이가 막 태어났던 겨울이에요. 보은이를 등에 업은 엄마랑 손잡고 셋이서 바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부츠를 신고 갔었는데요. 모래사장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휘몰아쳤어요. 그걸 엄마랑 저랑 둘 다 모르고 있다가 모피에서 제 부츠가 쫄딱 다 젖고 막 그랬거든요. 웃기죠? 부츠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서 코끼리 다리처럼 무거워진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웃겼어요. 하필 그때 엄마 등에 업혀서 자던 보은이도 깨서 왕 운 것도 진짜 웃겼는데, 아무튼 그 부츠를 말리려고 숙소에 급하게 들어갔었어요. 테라스에 있던 의자 팔걸이에 부츠 한 짝씩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다이빙하듯 누웠어요. 뛰어놀다가 들어와 갖고 잠이 솔솔 쏟아질 때 TV에서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영상이 너무 예쁜 거 있죠? 눈을 떼기 싫을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그때 잠깐 본 그 영화를 시작으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어릴 때 다 그러잖아요. 찰나의 순간에 눈 반짝이고 그렇게 큰 꿈을 갖게 되고, 무튼 거기 주인공이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고 또 되게 잘하는데, 그 주인공이 텃밭에서 갓 딴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다가 집에서 토마토 설탕 절임이랑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를 진짜 좋아해요. 보온이 재우고 제 머리 쓰다듬으러 온 엄마한테 내년 여름이 오면 꼭 토마토 텃밭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그때는 보온이도 꽤 클 거니까 둘이서만 몰래 오자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웃음이 빵 터지면서 그러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엄마 손길을 느끼다가 스르르 잠이 든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뭐 좀 많이 아파요. 별건 아니고 폐암이래. 언니들은 이미 또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소하야, 꽤 됐어. 그 겨울 여행 이후로 다른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요즘 이모가 주로 엄마를 간병하시는데 나랑 보은이를 입원실에 잘 못 들어오게 해요. 그만큼 상태가 많이. 아무튼 이모 말로는 엄마 병원비로만 쌓인 빚이 어마무시하대요. 그걸 제가 다 갚으려면 영화 감독 그딴 꿈꾸지 말고 공무원을 하래요. 그래야 보은이와 제가 앞으로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대요. 보은이가 지금 6살인데요. 엄마가 죽으면 내가 보은이 엄마가 되어야 한대요. 엄마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강하거든요. 이모는 그렇게 무서운 말로 우리를 겁을 막 준다니까요. 근데도 저는 아직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고집 부리는 것 같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래 희망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엄마가 선물해준 캠코더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꿈을 위한 걸음도, 보은이를 위한 미래 엄마의 죽음도 저한테는 모두 버거운 거예요. 현실을 따르는 것도, 꿈을 좇는 것도, 엄마를 이겨내는 것도 똑같이 힘들 게 뻔하다면 죽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엄마를 따라가겠다, 그런 거죠. 보은이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6살이어도 알 건 다 알더라고요. 애가 되게 똑똑해 갖고. 기사님,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로 가주세요. 학생들 돈은 있어? 여기서 바다 가려면 꽤 나올 텐데. 아버지 뻘 되는 기사 아저씨의 진심 어린 걱정은 조수석에 탄 태수 언니의 안전벨트 매는 소리와 함께 일단락됐다. 아유, 안 그래도 설에 받은 용돈 오늘 다 꼬라박으려고요. 보현 언니는 본인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던 첫날 그 울룩불룩한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다. 지금껏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냐는 유민 언니의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나머지 셋이 노트를 펼쳐 읽을 때 그녀는 불에 붙은 잔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우리의 평가를 기다렸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기도 전에 노트를 닫은 태수 언니가 말했다. 우리 바다 가자. 세상은 5월에 문을 열었지만 쌩쌩 달리는 택시의 창문은 기댄 관자놀이가 시큰할 정도로 차가웠다. 내 인생에 있어 바다는 처음이었다. 바다를 가던 길에 우회해야 했던 적은 있었지만 내가 10살 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트럭을 몰았다. 아빠는 그 트럭으로 수산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하루는 아빠가 자고 있는 나를 깨워 바다에 가고 싶냐 물었다. 아빠의 트럭을 얻어 타는 것도 바다를 보러 가는 것도 처음이었던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불이 나게 외투를 챙겨 그를 따라 나섰다. 아빠는 바다를 갈 것처럼 길을 뱅글뱅글 돌다가 처음 보는 동네 미용실 앞에다 차를 세웠다. 잠깐 담배 피우러 가는 듯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그 미용실 안으로 쏙 들어갔다. 몇 분 뒤 아빠는 금색 머리에 아줌마 허리를 지분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 광경을 잠자코 보고만 있던 나는 아빠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의해 조수석에서 끌어내려졌다. 그 덕에 속옷 끈을 다 내보이며 아줌마와 인사를 강제로 나눠야만 했다. 어머, 네가 승우 씨 딸이야? 오빠 닮아서 애가 참 예쁘게 생겼네. 파마하면 더 예뻐지겠다. 내 머리를 마구잡이로 쓰다듬는 아줌마의 손에는 파마약 냄새가 잔뜩 배어 있었다. 색이 불규칙하게 빠져 얼룩덜룩한 금발에 새빨간 립스틱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거무죽죽한 입술, 그 사이로 빠져나오는 담배 냄새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약했다. 심각한 꼴초인지 목소리도 남자처럼 걸걸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수석을 양보해야만 했다. 짐칸에 실린 죽은 생선처럼 칼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며 심각한 멀미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 그 멀미는 엉덩이 밑에 깔아둔 외투에 스며드는 생선 비린내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얼핏 들리는 아빠와 아줌마의 선정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을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아빠는 동네를 벗어나기도 전에 출출하다며 아줌마와 술집을 들어갔다. 나도 배가 고팠고 추웠고 졸렸다. 그로 모자라 오줌까지 마려웠다. 비린내 나는 외투를 덮은 채 아빠가 빨리 트럭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잠깐 졸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주변이 깜깜해져 있었다. 그제야 아빠는 비틀거리며 술집에서 나오더니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였던 아빠는 얼마 안 지나 말짱한 가로등을 쳐 박았고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경찰들이 사이렌을 마구 울리며 아빠의 트럭을 쫓아왔다. 경찰 아저씨들에게 체포된 후 시뻘건 얼굴로 행패 부리는 아빠가 혐오스러웠다. 짐칸에 있던 나를 안아 내려준 경찰 아저씨는 경위 조사를 위해 이것저것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참았던 오줌으로 바지를 잔뜩 적시면서 말이다. 무서웠다. 경찰 아저씨보다 아빠의 주먹질이. 그렇게 아빠는 술 처먹고 운전한 죄, 가로등을 훼손한 죄, 나를 화물칸에 태운 죄로 면허 취소는 물론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그 이후 아빠의 트럭은 사라졌다. 아빠의 직장도 사라졌다. 나의 바다도 사라졌다. 그때 경찰 아저씨에게 아빠의 만행을 고자질했다면, 은근슬쩍 아빠 밑에서 살기 힘들다는 말까지 전했다면 나는 도망친 엄마에게로 보내졌을까? 지금쯤 엄마와 단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보현 언니처럼 엄마와 바다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도착한 바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부셨다. 불타오르는 커다란 태양이 바다의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으며, 밤도 아닌데 바다의 뺨에는 이미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이사나오는 파도는 하얀 거품과 함께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소리를 뱉어댔다. 광활한 바다의 품은 그 어느 것이든 껴안아 줄 것 같았고, 크게 들이마신 바다의 공기는 동네 새벽 공기보다 훨씬 푸르고 상쾌했다. 4명의 중학생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이었다. 택시 안에서부터 감탄을 금치 못하던 태수 언니와 유민 언니는 도착하자마자 바다 앞으로 뛰어갔다. 그들을 뒤따르던 보현 언니는 얼마 안가 마른 해변 위에 우뚝 섰다. 어김없이 메고 온 크로스백 살포시 내려놓으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오늘은 땡땡이가 아닌 줄무늬 양말이었다. 언니는 투박하게 생긴 캠코더를 꺼내 작동 버튼을 꾹 눌렀다. 날리는 모래가 크로스백을 삼킬 때에도 그녀의 모든 신경은 캠코더 화면에 가 있었다. 캠코더에 타오르는 태양이 담기기 시작했다. 화면을 가득 채우던 태양의 테두리가 번쩍하더니 모든 주변이 검게 변했다. 몇 초 뒤 보현 언니가 버튼 하나를 꾹 누르자 이글이글 타오르던 태양의 열기가 화면에서 점점 멀어졌다. 멀어지고 또 멀어져 하얀색의 작은 점이 됨과 동시에 태양 아래의 것들이 함께 담겼다. 바닷바람 드라이브하는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 고요한 오후를 깨우는 파도 소리, 그 파도에 휩쓸려 오는 언니들의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보현 언니의 캠코더가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유민 언니가 파도 앞에서 소리쳤다. 보현아, 거기서 찍으면 역광이지 않아? 괜찮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유민 언니는 정갈하게 꽂았던 옆머리가 바닷바람에 다 날아가는데도 활짝 웃었다. 그녀의 예쁜 웃음은 심히 물장구 치는 태수 언니 때문에 사라지나 싶었지만 거센 파도에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모래알처럼 빠르게 돌아왔다. 언니들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캠코더 쪽으로 부위했다.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담아내는 보현 언니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영화감독 같았다. 바닷물 입자만큼 고운 모래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상황이 내게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해변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는 해초에 비린내나는 트럭, 짐칸에 남겨진 등대 핏물 비린내와 달랐다. 찬바람을 배회하는 해초 냄새에는 분명히 생동감이 최선을 다해 꿈틀거렸다. 죽었다고 오해받기 쉬운 해초는 이 냄새로 본인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왔을까? 나는 해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까? 바다까지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었다. 좋은 마음으로 온 언니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다. 울적해진 마음을 빠르게 전환시키려 먼 바다의 끝을 응시했다. 어느새 태양은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수평선을 입을 삼아 자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에 태양이 뜬다는 말이 틀린 거면 어떡하지? 태양도 떠오르기 싫을 때가 있을까? 태양이 이대로 죽어 내일 못 뜬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보면 미쳤다 할 질문들을 혼자 읊던 도중 보현 언니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을 잘못 들이켜 헛기침을 한참 해댔다.
민망한 모습까지 짓고 있는 보현 언니가 처음으로 짓궂다 느껴졌다. 얼굴을 가린 채 콜록이다 손을 내리지 않고 웅얼거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냥 너대로 있으면 돼. 나대로? 응. 역광인 탓에 보현 언니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웃고 있는 듯했다. 나는 캠코더 렌즈를 힐끔 쳐다보다가 입 가리던 손으로 언니들을 따라 어설프게 부위했다. 캠코더가 짧게 흔들렸다. 언니가 웃고 있음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학원 수업을 째고 싶다는 태수 언니의 말에 유민 언니는 단호하게 택시를 호출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바다는 태양을 모조리 삼켜낸 뒤 캄캄해져 있었다. 그치만 캄캄해졌다고 해서 바다가 어딘가로 사라진 건 아니었다. 10살 때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나의 바다는 애초에 사라진 적 없었다. 바다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삶을 기억한다. 살인자의 고해성사, 어느 여인의 첫 키스, 어느 여인의 이별, 취객들의 귀 아픈 폭주놀이. 바다는 이런 잠깐